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일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회피애착 혹은 저항애착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한다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은데 짐작이 조금 되시나요? 오늘 엄마 마음은 안녕한가요? 맘맘TV입니다. 오늘은 애착 이슈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애착 너무 물고 늘어지고 있죠? 딱히 재미 요소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 제 안에 탐색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왕 시작했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애착 이론하면 볼비라는 학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에인스워드라는 새로운 학자를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낯선 상황 실험을 고안해낸 사람이 이 학자거든요. 에인스워드가 고안한 그 실험 설계는 이렇습니다. 12개월 돌쟁이 아이와 엄마가 한 낯선 방으로 초대됩니다. 그 방 안에는 신기하고 진귀한 장난감들이 막 늘어서 있네요. 발달 상황을 보면 돌지음의 아이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에게 탁 붙어 있어요. 왜냐면 이 공간이 낯서니까. 그러다가 조금 눈에 익숙해졌다 싶으면 엄마에게 내려와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실험은 그래요.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한 명 들어오고요. 엄마는 또 은근슬쩍 방을 나가요. 근데 중요한 게 그때 아이의 반응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졌던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런 장면을 몇 번 연출하는데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보여준 반응을 통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내는 그 작업을 에인스워드가 했던 거거든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있든 없든 크게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여요. 새로운 세계, 이 장난감들을 살펴보느라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잘 놀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 없어지니까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엄마를 찾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오면 엄마한테 달려가 안기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 장난감 탐색에 들어가는 아이.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엄마가 안아주고 달래주는데도 마치 화가 난 것처럼 잘 달래지지 않으면서 엄마를 뿌리치기도 하다가 혹은 또 매달리기도 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면서 좀 화내고 울고 불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 중에 안정애착은 누구일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아이가 선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없이도 잘 노는 아이, 낯선 사람에게도 낯가리지 않는 아이, 태연하게 낯선 세계, 새로운 세계 장난감을 잘 탐험하고 놀던 아이.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하고 평온해 보였던 이 아이가 몸에서는 다량의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있었대요.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우리 몸에서 마구 분비하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티는 안 났지만 엄마의 부재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는 거죠. 이 유형의 아이를 회피애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애착, 두 번째예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고 엄마를 찾으면 엄마에게 안기고 엄마와 접촉하는 순간 여기서 포인트,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금 새로운 탐색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자들이 조금 흥미롭게 지켜봤던 건데요. 이런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이들은 마치 엄마가 곁에 있는데도 엄마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아 보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양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막 매달리는 것 같다가도 저항하면서 밀쳐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양가애착, 저항애착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 혼란애착 이런 것들 새로운 유형도 또 발견을 해내기도 하지만 대략 이렇게 세 가지, 안정애착 그리고 두 가지의 불안정애착, 회피애착 그리고 저항애착 정도로 분류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일까요? 짐작이 조금 되시나요? 상상이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딱 짜여진 실험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 안에서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잖아요.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 그리고 엄마가 나가야 하고 돌아왔을 때 엄마를 반기는 아이의 반응 등등. 일단 아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애착 대상에 가까이 접근하려는 욕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피곤할 때, 졸릴 때, 선잠 깼을 때, 뭔가 좀 무서운 거 있을 때, 낯선 사람, 낯선 것들이 있을 때 엄마 안아줘! 이렇게 매달리고 안아준다면 빠르게 진정된다라고 한다면 축하합니다. 그 아이는 안정애착.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아이에게 훌륭한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뭐 꼭 엄마가 아니어도 주 양육자가 그러한 안전기지가 아이 곁에 언제나 있다면 충분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회피 애착이나 저항 애착의 경우 그 양육자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양육자가 너무 둔감하게 반응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라고요. 이렇게 들으면 또 불안해지죠. 난데? 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는데 엄마라면 아이를 관찰해서 아이가 배고파 우는지 졸려 우는지 어디 아파서 우는지 기저귀 때문에 우는지를 울음소리로 나중에 금방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책에서 읽었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 100일 넘어서까지 그보다 훨씬 이후로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먹은 지 3시간 됐으니까 먹여보자. 기저귀 간 지 30분 지났으니까 기저귀 다시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요건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둔감하지? 울음소리로 구분이 안 되는 걸 자책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어쩌지? 우리 아이는 회피애착인가? 이런 생각 들죠. 일관적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제가 워낙 타고나기를 변덕 심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이를 향해서도 정말 일관적이게 솔직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회피애착 혹은 저항애착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한다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책을 찾아보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한 애착과 심리치료, 애착과 발달 이런 책들을 쭉 읽으면서 또 에인스워드의 이야기도 열심히 밑줄 그으면서 에인스워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조점을 여기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애착 종류를 결정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의사소통의 질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늘 하는 거잖아요.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상대방의 의사를 최대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과정이 의사소통이잖아요. 아기와는 비록 언어적인 요소보다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지만 우리는 꾸준히 의사소통을 하고자 더 잘하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거면 됐다. 그 노력이면 충분하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 욕구, 노력이 있는 양육자라면 아이에게 언제라도 달려가 안길 안전기지가 되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여러 문화권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안정애착 유형은 65% 정도로 나오고요. 회피애착이 한 20% 안팎, 그리고 저항애착이 10에서 1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애착의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자존감, 감정적 건강, 그러니까 정서 건강, 자아 탄력성, 긍정적 정서, 주도성, 사회적 능력, 놀이에 집중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죠? 네. 뭔가 든든한 안전기지가 나에게 언제나 있으니까 더 자신감 있을 거고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능력이 단지 유아기 때에만 유효할 것인가? 네,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애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애착이 이러한 능력을 길러준다라고 하기보다는 애착이 탄탄하고 단단한 사람은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처럼 훨씬 더 크게 잘 자라는 그런 걸로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더 자라서 성인이 된 이후까지, 아니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초기에 형성했던 주 양육자와의 관계 패턴을 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타인과 접촉하면서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로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애착을 형성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과 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와 관계를 맺은 그 주 양육자와 내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세상과 관계 맺는 나의 방식 또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나는 사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렇구나. 결국 내 문제가 애착 문제였구나. 내 어린 시절 형성한 초기 애착이 계속 이렇게 걸림돌이 돼서 내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 일정한 패턴이 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아이고, 나는 글렀네. 이제 끝이야.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매여 살겠네? 는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애착 유형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애착은 되물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와 마찬가지로 나의 주 양육자가 주로 부모가 나에게 대하던 방식, 반응 양식 그대로 내 몸에는 흡수되어 있고요. 나도 모르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들로부터 받은 반응 양식 그대로를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나 사이의 애착 형성 유형, 안정이든 혹은 불안정이든 그 유형이 고스란히 나의 아이에게 대물림 된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지점인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는 메타인지적인 사람일수록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타인지라는 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내가 지금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방식, 내가 느끼는 느낌, 태도, 이것이 맞나? 다르게 생각할 여지는 없었던 걸까? 이렇게 나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게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애착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나의 애착은 어떨까요? 라는 이 어쩌면 재미없을 주제일 수도 있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엔 일단은 메타인지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지금 이 나의 생각, 관념, 이 틀이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걸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까? 라고 내 틀에 대해 더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조망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메타인지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분이라면 비록 나의 애착이 안정애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대물림을 끊고 나의 아이에게는 달리할 수 있다. 인식하는 순간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가 마구 길어지지만 애착, 대물림, 애착의 중요성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정말 다음 시간이 마지막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안정 애착을 제공할 수 있는 양육자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짚어볼게요. 맘맘TV 오늘은 여기까지.